도서관 사서의 관찰법. 윌리엄 넬슨 태프트 단편소설. 물론 메리 맥닐스 양이 단서를 발견했던 것이 애국심의 발로였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그 단서로 인해서 미국 무기 산업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사실은 그녀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딕 월터스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고 그가 비밀 첩보국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 그 사건이야말로 큐피드가 마르스를 이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 빌 퀸이 다친 다리를 쫙 펴면서 좀 더 편한 자세를 취했다. 그 다리는 몇 년 전 그가 위조 화폐 작업장을 습격하다가 다친 것이었기에 일종의 승리의 상징이었다. 그가 손을 뻗어 파이프와 담배 주머니를 잡았다. 그리고 오랜 세월 일해온 비밀 첩보국에서의 기억 하나를 머릿속으로 떠올렸다. 메리는 붉은 머리에 파란색 눈동자를 가진 아일랜드계 미인이었지. 그리고 그녀의 미모는 꽤 많은 주근깨 때문에 더욱 빛나기도 했지. 마치 태양이 그녀에게 키스하는 것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는 표시이기도 했으니까. 하지만 태양은 그녀에게서 상당히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해. 메리 맥닐스는 근육질의 우락부락한 남자들에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밤에는 코니 같은 곳으로 외출을 하는 대신 책과 함께하는 것을 선호했거든. 그 당시에는 여자의 키스를 받기 위해서는 몇 시간 정도 휴양 장소로 외출하는 것이 유행했었지. 딕은 메리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친구였어. 아니, 사실 그 어떤 종류의 여자에게라도 그는 매력적으로 비칠 법했어. 아마도 자네도 그를 기억할 거야. 태프트 대통령 재임 시절 그는 백악관에서 일했었고 윌슨 대통령이 취임한 후 조직 전체가 다른 부서로 전보되었을 때 그는 서부 지역으로 가서 아편 수사를 하면서 1년 이상을 보냈거든. 사실 그는 에월드 사건에 투입되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에 동부로 돌아왔었어. 그리고 우연히도 큐피드와 메리의 음모에 빠져들게 되었지. 그 둘이 한번 마음을 먹으면 아무도 저지할 수 없으니까. 빌 퀸이 말을 이으면서 파이프에 다시 담배를 집어넣고 두드렸다. 본 에월드 사건은 비밀 첩보국에서 결코 서류로 기록을 남기지 않은 아주 많은 사건들 중 하나였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사건의 승리는 비밀 첩보국의 것이라기보다는 메리 맥닐스의 승리였다. 게다가 그 당시 우리는 독일과 전쟁을 하던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건 전체를 어둠 속에 묻어두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빌 퀸과 이야기를 나누던 당시 독일은 우리와 전쟁을 하던 중이었다. 혹시 1916년 8월 블랙톰 호의 폭파 사건을 기억하는가? 만약 붉은 머리의 메리가 굉장히 날카로운 관찰을 통해서 본 에월드와 동료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면 블랙토모 폭파 사건과 비슷한 것들이 델라웨어, 웰밍턴 등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다. 블랙톰호 사건의 피해가 3천만 달러에 달했지만 아마도 그들의 계획이 모두 성공했다면 그 숫자는 대학교 학생들의 치기 어린 장난에 피해액 정도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1917년 1월 비밀 첩보국은 다수의 독일인들이 비밀리에 뉴욕에 잠입해서 미국 탄약 산업을 전체적으로 붕괴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중립국이었음에도 독일 스파이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 활동 중이었다. 해리 뉴턴이라는 스파이의 지휘하에 폴사이프에 있는 웰랜드 운하를 폭파시키려는 두 번째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는 호켄에 축적된 군수물자를 폭파시키려는 시도에 연루된 사람이었다. 비밀 첩보국은 해리 뉴턴으로부터 정보를 얻어냈는데 대부분의 스파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자금을 공급하는 총지휘자에 대한 정보였다. 그는 아주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859번 또는 본 에월드가 가장 유명한 것이었다. 워싱턴이 알고 있던 것은 그것이 다였다. 하지만 그 정보를 직접 분석하려 한다면 전체 그림에서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치 누군가 살인과 방화를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작업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실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요원의 자질과 집요함이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다. 당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속도가 관건이라는 점이었다. 위조 지폐나 밀수와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었다. 위조 지폐나 밀수 사건의 경우 숙련된 요원이라면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말을 움직여 수를 두 개 놔둔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잡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최대한 많은 밧줄을 줘라. 결국 그들은 레버너스 연방교도소에 도달할 테니 라는 말이 비밀 첩보국 요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구였다. 하지만 본 에월드 사건 같은 건에서는
최대한 밧줄을 아껴야 했다. 하루가 지난다는 것은 어떤 음모가 훨씬 더 완벽해진다는 의미였다. 수천만 달러가 넘는 자산과 아무도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알 수 없는 인명 피해가 임박해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 첩보국의 각 지역국에는 본 에월드라고 알려진 남자를 잡아라. 그것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비밀 첩보국 요원들, 우체국 소속의 사법 경찰관들, 법무부의 요원들이 온 나라에서 모여들어 뉴욕으로 달려갔다. 마치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정부 요원들의 전국 대회가 열리는 듯 했다. 위조 지폐의 대가인 페리를 체포한 그로건과 3, 4년 전 쿠바 혁명을 저지한 시드 쉴즈가 뉴욕으로 왔다. 국세청의 정예 요원으로 꼽히는 지미 레이놀즈와 유럽 전선에서 선전전 작업을 하고 있던 알타우스도 뉴욕에 배치되었다. 알타우스는 독일어를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구사하는 요원이었다. 본 에월드건에 전적으로 배치되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요원만으로도 40명이 넘었다. 그리고 본 에월드건에 대한 수색을 하던 중 그것보다는 사소해 보이지만 충분히 의심스러운 사안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그래도 적어도 두 가지 사안, 택시 마차 충돌 사건과 전화 교환원의 의혹건 별도로 언급될 만한 무게를 지녔다. 숙련된 재능이 있는 현장 요원들이 다수 투입되었지만 본 에월드의 행방에 대한 단서는 하나도 잡히지 않았다. 4월, 딕 월터스가 서부 지역에서 동부로 돌아왔을 때 비밀 첩보국의 다른 사람들은 본 에월드라는 인물의 존재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도깨비처럼 전설 또는 신화의 존재라고 보는 사람조차 생겨났다. 다수의 독일의 음모 배후에는 누군가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단 한 명이 그것을 주도했다고 간주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는 추측이 우세했다. 월터에게 내려진 지시는 다른 요원에게 내려진 것만큼이나 단순했다. 뉴욕으로 가서 독일인 음모가를 체포할 때까지 그를 추적하라는 것이었다. 어쩌면 단 한 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댓 명일 수도 있겠지. 국장이 수긍하면서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모두 색출해야 해. 올해 초 새로운 공작 활동이 조만간 일어날 것이라는 징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사실이야. 그러니까 자네를 포함해서 뉴욕에 있는 요원들이 그들의 음모 중 하나라도 성공하는 것을 막아야 하네. 월터스는 그때까지 취합된 첩보들을 모두 훑어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새롭게 배치된 다른 요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추적 활동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알려지기로 독일 스파이들의 본부는 그리니치 빌리지의 반쯤 무너진 골목길 사이 막다른 어딘가에 있었다. 하지만 수십 명의 연방정부 요원들이 그 지역을 빗으로 훑어내리듯 수색했지만 구체적인 단서가 나온 것은 없었다. 평균적인 하룻밤은 이랬다. 갑자기 본부에 전화기가 울리고 전화를 건 요원이 다급하게 지원을 요청한다. 그는 브롱스 또는 할렘, 다른 지역에서 단서를 발견했다고 말하면서 지원을 요청한다. 그러면 당직을 서던 요원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항상 최적의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 전화기를 들고 모든 요원들과 경찰관들을 그곳으로 보낸다. 그들이 지정된 장소를 급습하면 결국 잘못된 정보였음이 드러날 뿐이다. 결국 수주일 동안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고 딕은 돌아가는 상황에 짜증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내 방식대로 이 일을 처리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그가 동료들에게 말했다. 다른 모든 일들과 마찬가지로 본 에월드를 찾는 것에도 운이 큰 작용을 하겠지. 그리고 운은 한 사람에게만 달라붙어 다니지는 않아. 잘들 있으라고. 나중에 다시 보자고. 그리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8월이 된 후에야 분비는 연방정부 건물로 월터스의 연락이 왔다. 그는 전화로 연락을 하거나 며칠 간격으로 연방정부 건물을 찾아왔다. 하지만 진정한 정보가 존재하거나 워싱턴에서 새로운 명령이 왔을 경우를 제외하면 금방 도심 속으로 사라졌다. 아무래도 요즘 딕이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군. 월터스가 재빨리 마무리하는 방문을 하고 나면 요원들 사이에 도는 말이었다. 그래, 베리가 투덜거리며 말했다. 그가 그날 밤의 당직이었다. 본 에월드가 그의 신경을 긁은 것이겠지. 아니면 그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은 여자에게 홀딱 빠진 것이든지. 그 두 가지 짐작 모두 완벽하게 틀린 것은 아니었다. 월터스는 기묘한 독일인을 쫓아서 성과도 없이 돌아다니는 것에 지쳤고 염증을 느꼈다. 그는 위험을 바로 앞에 두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아니 사실 그는 위험을 찾아서 먼저 움직이곤 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남자를 계속해서 찾는 것은 가장 좋게 말해서 매우 소모적인 작업이었다. 게다가 그 사람의 인상착의나 설명 자체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도 문제였다. 그리고 그때 그가 메리 맥닐스를 만났다. 어느 날 오후 폐관 시간 직전 그는 공립도서관을 방문했고 아주 많은 다른 남자들처럼 메리의 붉은 머리와 푸른 눈동자의 희생자가 되었다. 붉은 벽돌담은 그녀의 머리카락에 비하면 연한 색이었다. 양복점 주인들이 완벽하다고 극찬할 몸을 가진 잘생긴 젊은 남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그녀의 하루 일과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번 남자는 평균 이상이기는 하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월터스는 그날 저녁 그리고 그 다음 며칠 동안 그녀에게서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매일 저녁 7시 그는 메리 맥닐스가 앉아있는 책상 앞으로 와서 그녀와의 대화를 최대한 오래 지속시킬 수 있도록 보완된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 그녀는 예의 바르게 그 질문에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그들 사이에서 호감이 생겨났다. 아마도 딕의 어머니가 아일랜드계였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가 마음속으로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런 인정으로 인해서 그의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딕은 퇴근하는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줬다. 6주가 흐르자 그들은 좋은 친구가 되어서 신기하고 새로운 식당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딕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도심 외관이나 휴양지로 함께 여행하는 것을 계획했다. 물론 본 에월드가 잡히거나 적어도 그의 정체가 드러나기 전에는 불가능한 여행이었지만 여러 차례 메리는 자신의 남자친구의 직업을 알아내려고 애썼다. 예의를 차린 방식이었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다. 당연히도 딕은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부 지역에서 업무를 마친 후 뉴욕에서 휴가를 즐기는 중이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메리는 그가 휴가 중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금세 눈치챘다. 사실 그는 뭔가에 매달려 있었고 그 문제가 그의 마음속에서 항상 살아 숨쉬고 있었다. 몇 번씩 그는 식사 도중 양해를 구하면서 자리를 비웠다가 30분에서 1시간 후 다시 돌아왔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의기소침해진 표정을 지으며 돌아왔다. 마침내 그들이 딕과 메리라고 서로를 부르는 관계가 되었을 때 어느 밤 그녀가 직접적으로 그에게 물었다. 아, 내 사랑.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당분간은 당신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알게 된다고 해도 당신이 나를 부끄럽게 여길 만한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그가 말을 이었다. 적어도 내가 그 일에서 완벽하게 실패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를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하지만 당분간은 그냥 나를 믿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녀가 대답을 하기 전 몇 초 동안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그의 손등 위에서 머물렀다. 내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걸 당신도 잘 알잖아요. 딕. 그리고 이후 둘 다 그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8월 초 블랙토모 폭파 사건이 벌어진 날 저녁 딕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도서관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사실이 메리를 걱정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3일이 그런 식으로 지나가자 메리는 조금 걱정과 초조함을 느꼈다. 물론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뉴저지 지역의 땅을 뒤흔든 폭발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 뉴욕 경찰에 정보원 하나가 여러 명의 독일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대형 폭발을 계획하고 있다. 라는 정보를 비밀 첩보국에 제공했다는 것을. 뉴욕시에 있던 모든 정보 요원들이 그 소문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몇 명에 불과했으며 그 누구도 그 정보에서 언급된 목표가 뉴욕시 가까운 곳에 있으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첫 번째 폭발에 메아리가 미쳐 사라지기도 전에 수십 명의 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리고 전체 지역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재빨리 대응했지만 요원들이 건진 것은 몇 명의 용의자들이었고 그 용의자들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4일째 밤 매우 지치고 절망에 빠진 딕이 도서관 정문에 나타났다. 그는 메리의 책상에 엎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30분만 있으면 퇴근할 수 있어요.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 당신 모습을 보니 조금 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가 동의했다. 가능한 한 나를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해줘요. 그리고 그는 의자에 앉아서 늦은 시간까지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들은 40번가 근처 작고 편한 식당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앉을 수 있었다. 그리고 딕이 모든 경계심과 행동 수칙을 잊어버리고 메리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털어놓았다. 지금으로서는 임무를 수행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고백했다. 그리고 만약 국장님이 내가 이토록 빨리 지쳐서 포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낸다면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말할 것이 있어요. 나하고 결혼해줘요. 하지만 당신이 나에 대해서 더 알지 못한다면 나하고 결혼하지 않을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메리의 입술 한 구석에서 미소가 잠시 반짝였다. 그리고 거의 기계적으로 말했다.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요. 하지만 그녀의 직감이 농담을 할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했다. 월터스가 말을 잇기 전에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딕. 그래서 월터스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털어놓았다. 5분도 걸리지 않았다. 가족이 디모인에서 산다는 것과 비밀 첩보국에서 8년 동안 근무했다는 것, 그리고 정부에서 찾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독일 스파이를 추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해낸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할 말이 거의 없었다. 그토록 할 말이 적다는 것이 수치스러울 정도였다. 며칠 전 밤에 모든 것이 한 번에 드러났어요. 그가 말을 이었다. 내가 도서관에 가지 않은 날 밤 말이에요. 우리는 어딘가에서 뭔가가 터지려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 건너편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에는 모든 것을 너무 늦게 알아냈죠. 그놈들은 그 폭파 사건으로부터 멀리 달아났고 이제는 훨씬 더 큰 건을 계획하고 있겠죠. 좋아요. 이제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가 갑자기 물었다. 지금 그 말은 나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요. 메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 말고는 다른 표현 방식을 찾지 못하겠군요. 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의 대꾸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오던 웨이터가 방향을 돌려서 옆 테이블로 갔다. 그리고 이미 얼굴이 또렷하게 반사될 정도로 깨끗한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다. 톰 블랙호 사건 이후에 남겨진 단서나 흔적은 없나요? 메리가 모자를 매만지면서 말했다. 단 하나도 없어요. 폭발하지 않은 폭탄 2개가 현장에서 발견되었는데 굉장히 정교한 장치들이었어요. 새로운 화학약품들이 조합되어 사용되었고요. 그렇지만 폭발하지 않은 것을 보면 배합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겠죠. 우리 쪽 전문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추측으로는 그 폭탄을 실제로 만든 사람은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지 확신이 없었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폭탄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누구의 것인지를 암시하는 정보는 그 불발탄만으로는 알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폭탄을 만든 사람은 화학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겠군요. 메리가 생각에 잠겨 중얼거렸다. 거의 완벽할 정도로 정밀한 지식일 거예요. 월터스가 동의했다. 정해진 시각에 적어도 6개의 폭탄이 동시에 폭발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전문가들조차 다루기 어려운 배합과 조합으로 만들어진 화학물질이 폭탄통에 장착되었어요. 그리고 약간 흥분의 기운이 느껴지는 어조로 메리가 말했다. 그 폭탄 제조자는 그 주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계속하겠군요. 아마도 가장 최근 정보와 최신 서적을 찾아서 공부하려고 도서관 같은 곳에 올 수도 있고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월터스가 끼어들었다. 바로 이런 이야기요. 메리가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였다. 속삭임에 가까운 소리여서 엿듣는 것은 불가능했다. 우리 도서관의 사서들은 상당히 여유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단골 손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각종 이론을 만드는 것을 버릇처럼 해요. 도서관에 너무 자주 와서 얼굴만 봐도 누구인지 익숙한 사람들에 대해서요. 한 달 전까지 거의 매일 열람실에 와서 45번 서가에 있는 책들을 아주 열심히 찾아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는 내 책상을 자주 방문했었죠. 그는 대부분 한가한 시간에 찾아왔고 그래서 그를 곰곰이 뜯어볼 시간이 충분했어요. 어쩌면 그 당시 내가 범죄 심리학 책을 읽고 있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내 천성이 사람에게 호기심을 느끼는 유형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나는 그의 귀의 귓불이 너무 얇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귀 하나의 위쪽이 너무 뾰족하더라고요. 마치 여우의 귀처럼요. 일주일 동안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다른 남자가 나타나서 45번 서가에 있는 책을 요청했어요. 그가 몸을 돌려 책을 챙기는 사이 나는 너무나도 놀랐어요. 키가 비슷하다는 것을 제외하면 그는 이전 사람과는 전혀 닮은 점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월터스가 중얼거리며 물었다. 블랙토모 폭파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죠? 그 이상한 남자가 도서관에 마지막으로 왔던 날이 메리가 말했다. 당신이 오지 못했던 날 이틀 전이었어요. 즉, 폭파 사건 이틀 전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45번 서가에 있는 책들이 무슨 종류인지 모르죠? 모르죠. 당연히. 무슨 책들인가요? 폭발물과 화학에 대한 최신 도서들이에요. 월터스가 움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서려다가 테이블을 뒤엎을 뻔했다. 메리,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속삭이는 듯 작은 소리였다. 아무래도 우리 요원들 모두가 실패한 사건에 있어서 당신이 단서를 잡았다는 예감이 드는군요. 변장, 그리고 폭발물에 대한 최신 서적을 꾸준히 빌린 것이라는 단서는 조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해요. 그 남자가 이름을 뭐라고 적었나요? 여러 개의 이름들이었어요. 그녀가 교정했다. 그 이름들과 주소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지금은 기억할 수 없어요. 하지만 대출 기록을 보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45번 서가에 있는 책들은 자주 대출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아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월터스가 다시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공개된 곳에 단서를 남겼을 리 없어요. 당연한 일이죠. 그래요. 그럴 리 없겠죠. 메리가 동의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왔을 때 그가 스티븐스 교수의 새 책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 그 책은 대출 중이었고 나는 금방 반납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당신네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를 쫓아내지만 않는다면 그는 하루 이틀 내에 다시 도서관에 올 거예요. 아마도 새로운 변장을 하고 오겠죠. 도서관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열람실의 보조원으로 행세를 하는 사람을 배치하면 어떻겠어요? 뾰족한 귀를 알아차리면 내가 당신들에게 신호를 보낼게요. 귀 모양은 그가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이잖아요. 다음 날 아침 도서관 열람실에 새로운 보조원이 들어왔다. 그 누구도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도서관장과 메리 맥닐스를 제외하면 그가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의 주된 업무는 안내용 책상 앞에서 어슬렁거리면서 할 일 없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열람실에서 3일 동안 일했다. 딕 월터스는 이번 단서 역시 공기 속으로 녹아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했다. 사흘이 흐른 날, 오후 5시 한 남자가 메리의 책상 앞으로 걸어와서 스티븐스 교수의 새 책이 반납되었는지 물었다. 메리는 그 책이 45번 서가에 꽂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잠시 살펴보고 오겠다고 말하고 책상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왼손으로 자신의 뒷머리를 조심스레 매만졌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녀와 딕이 미리 약속한 신호였다. 그녀가 되돌아오기 전에 새로운 열람실 보조원이 사라졌다. 그리고 현장 요원으로서의 장비를 제대로 갖춘 딕 월터스는 이제 열람실에서 나가는 유일한 출구 앞에 서서 눈 한쪽 구석으로 용의자를 감시했다. 죄송해요. 메리가 그 남자에게 말했다. 스티븐스 교수님의 새 책은 내일 반납될 예정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어조가 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딕이 자신의 신호를 포착했을까? 그가 이 남자를 추적할 수 있을까? 부상을 입지 않고 이 남자를 잡을 수 있을까? 그 독일 남자가 열람실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그녀의 마음속으로 수십 가지가 넘는 질문이 떠올랐다. 그 남자가 밖으로 나가면 그녀는 딕이 말해주는 것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최신 폭발물과 화학기술에 관심이 많은 남자는 미행을 당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도서관을 나간 그가 자연스레 버스를 타고 83번가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 지역에 수없이 많은 아주 작은 건물들 중 하나로 들어갔다. 아주 가까이에서 그를 미행하던 월터스는 공동주택의 현관 앞까지 그를 따라갔다. 그리고 사냥감이 4층까지 올라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자신을 따라온 4명의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도서관 밖에서 연방정부 소유의 자동차를 타고 기다리다가 월터스를 따라온 요원들이었다. 2명이 뒷문 쪽으로 움직였고 나머지 2명은 앞문 앞에 남았다. 이번 습격은 나 혼자서 할 거야. 월터스가 말했다. 하지만 자네들은 지켜보고 있다가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올라와서 도와줘. 무슨 일이 있어도 그가 도망치게 놔둬서는 안 돼. 먼저 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라고. 그리고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건물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3층의 계단참에서 그가 멈춰서 시간을 보냈다. 뒷문 쪽으로 간 요원들이 자리를 제대로 잡을 시간을 준 것이었다. 그 다음 재빨리 4층 문 앞 초인종을 누르고 행동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가 세 번째로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문이 안쪽으로 천천히 열렸다. 흐릿한 어둠 속으로 보이는 안쪽이 불길하게 보였다. 월터스가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조용히 뒤로 닫히고 잠금쇠를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동시에 강한 불빛이 문 앞을 비췄다. 너무 강한 불빛이었기 때문에 딕 월터스는 현기증을 느낄 정도였다. 어둠 속에서 쉰 목소리가 질문을 던졌다. 무엇을 원하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월터스가 대답했다. 그냥 심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사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아니, 안 살아. 목소리가 울렸다. 어서 나가. 그 잠금쇠를 풀어준다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군요. 꼭 폭탄 공장을 여기에서 돌리는 것처럼 신비한 분위기군요.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몸을 낮췄다. 그의 말에 상대방이 궁지에 몰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망치려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쉰 목소리로 독일어 욕설이 들렸고 바로 상대방의 손이 재빨리 허리로 움직여서 뭔가를 꺼내려 했다. 딕이 번개처럼 앞으로 나아갔다. 몸을 낮춰서 예상되는 반격에 대비한 그가 한 손을 독일 사람의 겨드랑이 아래로 끼워놓고 목을 잡아챘다. 불빛이 만든 원 밖으로 나가면서 그가 무기력하게 제압당한 사람을 앞으로 끌어왔다. 혹시라도 그 집안 다른 사람이 자신을 공격할 경우 방패로 쓸 생각이었다. 동시에 다른 요원들에게 위로 올라오라고 소리쳤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봐서 다른 요원들이 비상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창문을 깨고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잠시 후 계단 쪽에서 요란하게 발걸음 소리가 울렸고 다른 2명의 요원들이 권총을 손에 들고 문 앞으로 뛰어왔다. 이제 집안에서의 반격에 대비할 준비가 완벽해졌다. 하지만 더 이상의 몸싸움은 없었다. 본 에월드는 혼자였고 자신의 운이 다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그는 담담하게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보고만 있었고 다른 비밀 첩보국 요원들이 자신의 아파트를 수색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다른 사람이 머문 흔적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블랙토모 폭파 사건에서 발견된 불발탄과 정확히 같은 종류의 폭탄들로 채워진 상자를 발견했다. 그 독일 사람을 10년 동안 감옥에 가두기에 충분한 증거였다. 참고로 미합중국법에 의하면 군인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는 이상 스파이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수 없다. 오랜 시간 연방정부에서 찾으려고 하던 사람은 그 남자가 맞았다. 수수께끼에 859번이라고 불리던 남자였다. 그의 책상에서 발견된 문서에는 델라웨어 웰밍턴의 듀퐁 화약 공장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가 적혀 있었고 폭탄을 설치하기에 적당한 장소들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의 보조자들이나 그의 조직의 운영 방식에 대한 단서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블랙토모 폭파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난 가장 큰 재난이 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본 에월드의 체포로 인해서 독일의 음모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분명했다. 메리 맥닐스는 딕 월터스와 결혼하는 날 아침 특별한 상자를 받았다. 미국 재무부로서도 모르는 선물이었다. 거기에는 메리 맥닐스 부인에게 귀하의 재치와 날카로운 안목 덕분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쓰인 은접시가 포함되어 있었다. 누가 그것을 보냈는지는 아직까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선물이 델라웨어 웰밍턴에서 제작되어 워싱턴을 거쳐서 전달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 듀퐁 화학 공장이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 사서의 관찰법 윌리엄 넬슨 테프트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